네,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볼 시간인데요. 자, 어제 우리 증시 정말 불확실성이 제거 중이다라는 희망에 베팅을 한 건지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내주길래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분위기를 보니까 또 살벌합니다. 자, 국장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잘 버텨줄 수 있을까요? 자, 어제 우리 시장은 그 돌파구를 일단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영역에서 찾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관세 무풍지대라는 궤는 같이 하지만 그 안에서 결은 사뭇 달랐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을 피하자.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아예 좀 덜 받는 업종별로 대표적으로는 방산과 조선, 엔터와 AI 로봇 등이 꼽혔고요.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맞서서 이겨내보자라는 취지에서는 개별 기업단의 움직임이 좀 뚜렷해졌습니다. 사실상 이런 기업이 바이오 섹터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왜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관세를 기업이 아니라 그 부담을 고객에게 지울 수 있다라는 계약상의 어떤 조항과 또 미국보다는 유럽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에서 바이오 안에서도 모든 기업이 그렇다라기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하나로 좀 특정할 수 있었고요. 넥스틸의 경우에는 철강, 마찬가지로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미국에서 현지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조라면 자동차가 조금 의아하죠.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까지 물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지만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철강 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에 엘레바마라든지 또 조지아 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죠. 그러나 어제는 관세 부과 당일이라 그런지 철강 쪽에 현지 공장을 보유한 넥스틸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기업은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좀 걸리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쪽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한 가지 좀 연결고리를 찾게 됩니다. 자, 그 밖에 우리가 관세 무풍지대를 찾아서 그 안에서 수익을 노리는 방법도 좋겠지만 오히려 이 리스크가 불가피한 쪽은 조금은 소나기를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관세 리스크, 관세 영향이 크다라고 시장이 평가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쪽, 특히 동남아 쪽에 지금 관세 부과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의 현지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오히려 수출이 될 때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우리나라 대기업, 특히 제조업 기업들이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CJ부터 삼성전자, LG, 또 포스코, 현대까지 대부분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은 거의 다 베트남, 캄보디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조기업들뿐만 아니라 의류업체들, 그래서 오늘 나이키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상당히 뉴욕 증시에서 낙폭이 컸는데 그 이유 바로 여기서 기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 기업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겠죠. 때문에 반도체도 그 여풍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분석인데요. 물론 반도체의 경우에는 악재, 품목별로 오늘 또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쪽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또 위협을 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호재가 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를 싣고 대응을 해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같이 관세 리스크가 불가피한 기업들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이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또 오늘 새벽에 어떤 이슈들 나왔는지 이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오늘 새벽에도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조만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자, 현재 시간 3일,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반도체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의약품도 관세로 인해서 전에 볼 수 없던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의약품 분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건 기존 관세와 별도의 카테고리라면서 가까운 미래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자, 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저희가 이미 어제 예상을 한 바 있죠. 그런데 이 관세율이 몇 %로 나올지 그리고 언제 나올지 이 시기와 비중이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와 또 브로드컴을 필두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을 한 만큼 오늘 반도체주 움직임들은 조금 주시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관세를 부과한 당사국인 미국도 비상인데 관세 부과를 당한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특히나 관세율이 높은 나라들은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자, 이전에는 멕시코랑 또 캐나다가 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동남아 국가죠. 베트남 그리고 인도가 문제입니다. 바로 다음 기사로 만나볼게요. 자, 베트남과 인도에는 각각 46%, 26%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부터 애플, 인텔, 그리고 나이키까지 그동안 베트남과 인도는 중국 비중을 낮추려는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이 공장을 유치해 왔는데요. 일단 국내 기업부터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 비중이 큽니다. 현재 호찌민과 또 방닌 등에서 스마트폰, TV, 디스플레이, 또 배터리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베트남에서만 월간 최대 생산량이 무려 1,000만 대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에서도 스마트폰의 약 30%를 생산해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삼성뿐만은 아니라 LG도, LG전자부터 LG 디스플레이, 또 이노텍까지 이 베트남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제조 기업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을 만드는 의류 OEM 회사들도 상황이 어려운 건 매한 가지란 건데요. 자,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한세실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한 8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나이키랑 아디다스도 주로 이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국내 밸류체인들도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업계에서는 상호관세가 9일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시일이 남아서 국가 간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또 주식시장은 이걸 또 기다릴 수만은 없죠. 항상 선반영이 되는 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같이 리스크를 피해가기 좀 어려운 불가피한 기업과 또 리스크를 맞설 수 있는 무풍지대는 어디인지 시장이 찾지 못한 걸 같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앞두고 있어서 제가 우리 스타일을 좀 바꿔봤어요. 어떻습니까? 야, 이거 훨씬 예쁘신데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계속요? 예. 박제, 그 정도예요, 과장님?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좋은데. 네. 예. 오늘 머리도 좀 바꾸고 상큼하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참 시장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만 봤을 땐 잘 버틴다 싶었는데 새벽에 뉴욕 증시가 아주 살벌하고요. 또 국내에서 오늘 최대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자, 과연 두 분은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악재 소멸 대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네네. 우리 이화진 과장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걸로 보신다라는 거네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지금 우리가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개시가 됐죠. 그리고 관세 이제 이슈가 나왔고 마지막 이제 오늘 뭐 이런 탄핵 선고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공매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특히나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유인들이 좀 기대를 좀 해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강한 모습도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3월 말에만 하더라도 그 삼성전자가 그 일주일 만에 그 2조 가까이 수급적인 요인들이 외국인이 많이 왔었지만은 오히려 그 이후에 외국인 매도세가 더 강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그런 정치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관세도 물론 4월 9일 이전까지 뭐 방위 분담 뭐 인상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공장 이전에 대한 여러 협상들이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힌트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관련된 이벤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 이게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물음표죠. 중요한 것 같네요. 그 향방은 외국인이 결정한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시작이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거대로 어제까지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마저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탄핵 이슈 같은 거 보면은 탄핵 이슈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하고 이제 증시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31일 날 공매도가 나왔는데 4월 1일 날 발표가 이제 4월 4일 날 탄핵 관련된 이슈 헌재에서 이제 발표가 난다니까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이 바로 들어왔고 어제 또 관세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침부터 좀 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만 바셋 재무장관이 그 의회에서 미국의 이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어떤 얘기하냐면 관세는 will be a ceiling not a floor.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고 꼭대기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여지를 주고 있냐면 국가들이 지금 이제 9일까지 지금 발표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 있는데 11시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저는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잘 마무리되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미국 증시가 지금 폭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사실 중국인들도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관세를 그렇게 많이 때리는데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31일 1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자산운용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산운용사 대부분들이 보통은 기업을 M&A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타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증시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 뭐 엔비디아 등을 많이 매수하면서 거의 전체 투자 자산의 45%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는데 그거를 작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거의 2배 이상을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 낸 거를 가지고 와서 국내 증시에 투자를 지금 들어왔는데 이제 3월 중순, 3월 말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60 내지 70%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산운용사뿐만이 아니고 외국계 돈까지 들어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악재가 세 가지 악재를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멸이 되면서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장이 4월 달부터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탄핵 관련된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을 말씀을 드렸죠. 3월 31일에 처음 개편되고 말씀드렸는데 현금을 여유 있게 갖고 있고 증시가 조정하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자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드디어 장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배팅하시면서 좋은 주도 업종의 주도 종목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공통점은 결국 수급입니다. 들어온다, 들어오는지 보자. 결국 같은 키워드예요. 수급의 향방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끓는 점 통해서 관세 무풍지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관세 무풍지대 찾기 첫 번째 저희가 잡은 컨셉은요.
일단 미국의 압박이 적은 섹터입니다. 뭐 어제 시장 흐름 봤을 때는 방산이나 조선 쪽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계속 말해왔던 엔터랑 AI 그리고 뭐 로봇 이쪽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입장을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 섹터가 가장 지혜롭다고 보시는지요? 조선 방산 그리고 로봇. 자, 조선 방산은 어제 좀 힌트를 드렸던 것 같고 이화진 과장님 로봇인데 로봇은 계속해서 유일 로보틱스를 밀고 계셨잖아요. 네.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게 로봇이다. 라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2월 31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온다고 공시를 올렸죠. 예. 물론 그 이후에 바로 최태원 회장이 빠르게 이제 그 CES 2025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포스코 하면 뭐 뉴로메카가 될 수도 있고 SK 하면 뭐 유일 로보틱스, LG전자 하면 또 로보티즈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빠르게 나온 게 결국 SK 쪽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콜옵션 이제 행사 권리에 따라서 추후에 13% 지분에서 24%까지 지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 하나로 주가가 물론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었지만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지난주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인재들을 4명 정도 영입을 해왔습니다. 원래 사실 유일 로보틱스는 뭐 직교 로봇이나 이제 협동 로봇, 다간절 로봇, 스마트 팩토리까지밖에 만들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물론 실적도 뭐 흑자 전환에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다. 이게 단순하게 유일 로보틱스의만의 좀 결정이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작년 8월쯤에 SK 온의 이사회가 4명이 들어왔습니다. 총 이제 유일 로보틱스 8명 이사회에서 그리고 이번 달에 청라 쪽에 이제 사옥을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캐파만으로도 2천억에서 3천억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50억 매출을 내는 회사가 캐파가 큰 이런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그럼 어떠한 의사결정이 있었냐? 결국 SK온 쪽에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에서 15조짜리 계약이 나왔죠. 닛산과. 그게 2028년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SK온 쪽에서는 이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향후의 수주 계약들을 이제 유일 로보틱스에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추후에 모멘텀이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관세와 연관을 지으면 우리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생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인건비 절감에 따른 향후에 가격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해봤을 때는 물론 엔터도 좋고 AI도 좋고 이제 조선 방산도 좋긴 하겠지만은 그동안 좀 잠잠했던 로봇 쪽에 관련된 흐름이 유일 로보틱스에 이어서 뭐 뉴로메카나 여러 로봇 쪽에 대한 센티가 좀 살아날 수 있다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드러나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하에 따른 또 성장주들의 주목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조선과 방산을 꼽아주셨네요. 네네. 어제 조선 얘기는 좀 들어봤고 방산 그렇죠. 좀 궁금해요. 네. 우선 이제 이 과장님이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조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사에 계시다가 지금 도곡동으로 옮기신 지 3개월 되셨다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 VIP 분들, 우리 이 과장님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굉장히 훈훈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뷰가 좋으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는 조선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전부터 방산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제도 보니까 이제 방산에서 주도주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고점에도 안 팔고 계속 아직 멀었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뷰를 한 100만 원 이상 보고 있어요. 목표 타겟팅을. 근데 타겟 프라이싱. 근데 이제 그 노이즈가 생기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유상증자가 와 어떻게 시가총액의 10% 3조 6천억 정도를 나온 다음에 그때 주가가 거의 한 6%, 3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이후에 지난주죠. 김승현 회장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배구조. 그죠. 네.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얘기를 하면서 악재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분위기에 어제 7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60만 원 근처까지 올랐다. 10만 원 올라오기 한 1주, 2주 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악재가 해소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막에 밑에 나가고 있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방산 그들이 기업 잘하죠. 그죠. 잘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뭐 네.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싸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 동네는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쟤네들끼리 알아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준비를 잘 끝내놨습니다. 보통 이제 8천억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2030년까지 발표를 보니까 한 1285조 정도 돼요. 58조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독일을 대표하는 그 방산 기업도 지금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이 러브콜을 보내오면서 지금 계속 이제 사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요즘은 조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을 벗어나서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전에는 미국에 많이 의존했습니다만 니네들끼리 놀아라라고 미국이 그렇게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 국가들도 미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의 방산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성비가 있고 좋죠. 가성비가 최고죠. 품질이 좋고 그리고 납기도 기란에 잘 납기를 아주 지키고. 기가 막히게 맞추기 때문에 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를 선호하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보다도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한 3주 전에도 말씀을 고점 찍고 떨어질 때 유상증자 얘기 나올 때 걱정하지 마시라. 조금 있으면 조선도 어저께 31일 날 이제 하나오션이 계약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방산 쪽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그죠? 자주포 관련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25조 정도 네.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데 네. 그 정도 된다면 제가 보기에 바닥을 찍고 충분히 우상향해서 10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주 잔고를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숫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조선 섹터, 방산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방산안에서 현대로템의 지금 K2 전차 2차 계약에 계속 지연되고 그래, 지연되고 있잖아요. 있죠. 이런 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5월 달 이후로 원래는 3, 4월 달에 다 끝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다가 좀 늦어졌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뷰가 한 5월 달 안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밀리는 건 괜찮다. 그죠. 밀리는 건 괜찮은데 네. 중요한 거는 전체 매출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또 이제 전동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지금 미국 LA에도 들어갈 게 있고요. 걔네들은 이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차가. 그리고 호주뿐만이 아니고 유럽 쪽에도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쪽에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현대로템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뷰도 좋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결국에 계약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는 좀 생각하지 말자. 우리 이화진 과장님의 입장이랑은 조금 사뭇 다릅니다. 네, 저희 시간 된다면 한번 의견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종목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공개해 주시죠. 하나오션과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는 예상을 했는데 하나오션은 어떻게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오션 주셨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3월 31일 날 계약 체결이 됐는데 네. 아직도 나올 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를 하고 있는 필리로 선소를 5월 달에 인수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지분을 보면은 하나 시스템이 60%, 하나오션이 40% 비율로 들어갔는데 그게 작년 12월 말로 이제 인수하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안 통과가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이슈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하고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함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MSRA 계약 협상을 해서 체결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다 위에서 이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시함을 하나하고 그다음에 급유를 할 수 있는 급유선 2개를 이미 거제 조선소에서 지금 이제 정비를 해서 3월 달에 벌써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인도에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측에서 아니 이렇게 빨리 정비도 끝나고 이게 완벽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기술력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 하나오션이 단계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많이 고점인 것 같습니다만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뷰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방산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1,600조 정도의 방산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계약 체결이 나올 거고요. 이 비율은 지난 한 5년 동안 평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 전체 금액 대비 한 47% 정도가 앞으로 30년 동안 더 많이 나올 그런 예산이고 특히나 이 MRO 같은 경우는 사업 비중이 1년에 한 20조 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5개 내지 7개의 배를 MRO 쪽에 수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은 한 두 척 내지 한 3척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MRO 쪽도 뭐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내에서 지금 필리조 선수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발주하는 뭐 잠수정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배들도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올해 한 해 멋지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닐까라고 싶기 때문에 하나오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하진 과장님은 유일로보틱스 어제 상한가까지 근접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조금 빠질 때 들어가 보라는 의견이겠죠? 그렇죠. 저는 보유자는 굳이 계속 들어가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4월달, 5월달에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1월달에 포스코 엔텍과 이제 포장 관련 이제 코일 관련 설계 관련 계약을 맺었고 아직 본 계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본 계약이 물론 이제 큰 금액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년도 매출액이 350억입니다. 그러니까 몇십억짜리 계약이 나와도 충분히 매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유일로보틱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업에 대한 가치만으로도 꾸준히 성장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신사옥이 대략 한 90%좀 넘게 이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 한 4월 말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에 저도 이따 아마 초대를 받아서 아마 갔다 오기는 할 겁니다. 갔다 오긴 할 텐데 실제로 지금 그만큼 캐파가 커졌다는 거는 향후에 들어올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좀 상황이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최태원 회장이 어제 여러 세미나나 여기서 계속 꾸준히 얘기했죠. 그만큼 중국 로봇 시장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밀려날 수 있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게 지금 최태원 회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푸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최대 주주에 올라왔죠.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SK온의 입장들이 좀 순수하게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굉장히 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차입금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로봇 산업을 키워서 거기에 따른 이런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일로보틱스는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를 말자. 그 대신에 빠졌을 때는 충분한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일로보틱스가 한창 조금씩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빠지더니 어제 흐름 보면 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으로 움직였거든요. 저희 빠질 때마다 조금씩 지켜보고 탐방 다녀오신 후기는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끌는 점 여기서 정리하고요. 두 번째 끌는 점도 만나보시죠. 미국 내에서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을 이번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세 무풍지대라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시장이 주목을 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넥스틸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철강하는 넥스틸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휴스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두 분은 어떤 기업들을 물색해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OCI 홀딩스, 잉그루드랩, 조금 뜻밖이에요. 일단 OCI 홀딩스 앞서서 태양광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죠. 그죠? 그런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어떻게 태양광 쪽을 들고 오셨나요? OCI 홀딩스 사실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저기 친환경 이런 정책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도 풍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정책 발표를 할 때도 후보 시절에도 정책 발표할 때 풍력은 쓰레기다. 심지어 풍력 발전 때문에 고래가 죽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된 쪽은 이제 완전히 등하시다면서 저기에 보조금 쏟아부었던 걸 다 회수를 해서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태양광 쪽은 계속 지금 이번 정부에서 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OCI 홀딩스인데요. 미국의 텍사스에 OCI 홀딩스 공장이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OCI 홀딩스가 IMF 때 500원짜리가 10년 동안 무려 이게 1000배 가까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태양광 열이 불면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그리고 유럽, 독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태양광 관련 보조금을 줄 때였고 2008년도, 9년도 보조금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OCI 홀딩스가 2012년도에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알라모 프로젝트인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 655메가와트 시의 그 공장을 미국이 지으면서 아주 태양광 쪽에 아주 그냥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발휘했는데 10년 지나서 얼마 전에 2022년도에 4분기 때 이 공장이 원래 이제 처음에 갖고 있던 공장은 1000평 규모였는데 부지를 10,000평 정도로 더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말까지 1기가와트를 생산 중에 있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때 미국에 그때는 이제 바이든 정부였었는데 2023년도부터 10년 동안 무려 5억 6천만 달러 보조금을 모듈 생산 지원금을 받기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죠. 올해입니다. 올해 3월 20일 날 미국이 텍사스에 지금 공장이 있거든요. 2억 6,500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태양광 모듈에 들어가는 셀을 만들 것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미선 솔라 에너지 MSE인데요. 이 에너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상반기 때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2기가와트하고 이 1기가와트가 더 공장이 늘어나면 최소 2기가와트 이상 생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만들고 있는 태양광 셀에 들어가는 이 폴리실리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그 원재료가 중국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미 1830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예 관련 해방운동이 날 때였기 때문에 1830년도에 미국에서는 강제 노동으로 만드진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의 ABC라는 방송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중국 정부가 위구르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강제로 잡아들여가지고요. 이 사람들 무슬림들을 모카바치죠, 모카를 따게 해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2019년도에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패션 회사 H&M이 중국에서 그거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막 중국인들이 H&M 그 간판을 때려부시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21년도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구르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위구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폴리실리콘인데요.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태양광의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가 전 세계 모든 태양광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폭발적인 매출을 올렸었는데 그 기업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쫓겨나가지고 심지어 작년하고 올 초에 거기 있는 태양광 기업들이 다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반사익을 봤는데 올해 1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텍사스에 있는 OCI 홀딩스가 24시간 운행을 해도 미국 기업에게 폴리실리콘 재료를 납품하는데 납기를 다 못 맞춘대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 OCI 홀딩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아쉬워요. 못한 말씀은 또 무료 방송에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하준 과장님은 종목도 못 들었네요. 아직 인그루드랩 네. 화장품 안에서. 원래 이 회사는 원래 미국에 있는 이제 공장 회사고 뉴저지 이제 네. 오타와 쪽에 있는 그쪽에 지금 공장을 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로레알이나 아니면 에스티로더나 뭐 엘리자베스 아덴과 같은 이제 고객사를 이제 특히 북미 쪽 관련 고객사를 많이 이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기초 화장품도 하고 색조 화장품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2018년도에 이제 인수를 하긴 했죠. 이제 그렇긴 하긴 했지만은 물론 대표적인 우리나라 화장품 OEM 업체들 중에서 북미 쪽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뭐 한국 콜마도 있고 그리고 잉글 오드랩도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선케어 쪽에 이쪽에 이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도 이제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무더위가 굉장히 긴 네, 시즌 그렇죠.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은 올해도 거의 한 7개월 정도 이제 여름 기간을 좀 보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선크에 대한 매출이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제 또 인그루드랩이 그와 관련된 간섭 무풍지대로 조금 관심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그루드랩 왜 많고 많은 OEM 기업 중에 이 기업을 들고 왔을까 궁금했는데 네. 선크림이라는 품목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과장님. 어제 보면은 넥스틸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미국의 이제 공장이 잘 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 치고 자동차 부품주는 철강과 비교하면 관세율도 똑같고 미국에 보유한 것도 똑같은데 왜 흐름이 달리 갔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이제 공장 이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8공장까지 이 로드맵이 그래서 2032년까지 정해져 있고 5공장은 이번 달에 이제 완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2년으로 이제 과정이 나오겠는데, 물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된 관세를 추가적인 얘기를 네, 해왔습니다. 네. 그게 부담이 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원래 의약품 쪽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관세 따른 부담이 적은 거고, 물론 이제 그 고객사들 뭐 로슈나 이제 길드 사이언스가 오히려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굳이 공장 이전을 할까 대한 고민이 있나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은 물론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관세, 기존 보편 관세와 자동차 관세만으로 인해도 우리가 한 3,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타를 3,400만 원 더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지금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비중 자체가 한 50%가 현대차 그룹이긴 합니다. 대신에 포드와 테슬라 정도가 한 90에서 100%고 GM이나 스텔란티스가 한 60, 70%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국에는 추후에 관세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장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지금 당장에 정의선 회장이 지난주에 계약을 했던 거는 물론 2028년 이후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결국에는 이 가격이 올라오게 되고 실제로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자동차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측면에서 조금 향후에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 효과, 이게 또 시장에서는 조금 굳이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전방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수요 감소가 조금 시장에 더 하방 압력을 불어넣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왜 안 갔는지 궁금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끝으로 마지막 끓는 점 공개해 보겠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이번엔 우려되는 기업을 저희가 조금 추려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지도 알아야겠죠. 자, 매니저님, 어제 시장에서 거론이 됐던 건 베트남, 캄보디아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들.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제조업일지, 뭐 의류 쪽일지,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나 의약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전자제품 쪽이 좀 약간 좀 위험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3월 31일 날 미국이 액셀러레이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상무부에 있던 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을 여기 밑으로 끼워놨습니다. 그 뜻은 반도체 보조금 주는 거를 줄여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조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늘어나면 그 세금을 국민들에게 더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 반도체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베트남에서도 인도에서도 지금 그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 인도 같은 경우 26% 관세를 때리면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그렇게 된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 LG, 뭐 삼성 이런 가전 제조기업들 꼽아주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는 기존의 제조업에 기반된 미국의 성장을 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스타게이트를 좀 더 강하게 푸시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AI 업체 입장에서는 만약 반도체 관세를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러면
여러 이제 뭐 오픈 AI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여러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이제 HBM이든 AI 칩이든 거기에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트럼프는 물론 스타게이트보다는 오히려 지금 공장 이전을 해라. 물론 이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이제 패키징 관련 쪽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공장 자체는 아니긴 합니다. 결국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 과정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결국에는 지금 베트남 쪽에 이제 그 관세가 굉장히 큰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기존의 IT 섹터, 디바이스 쪽에 대한 부품이나 이쪽에 대한 부담들이 결국 올라오게 되면 그 완제품에 대한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는 이고 한신 정책이나 여러 IT 전방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서 2분기, 3분기에 갈수록 이런 기존의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가 기대를 좀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물론 네. 이게 향후에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계속 꾸준히 지속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일단은 삼성전자든 아니면 SK 하이닉스든 결국 기존의 레거시 쪽에 대한 그 밸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 다시 좀 감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좀 진짜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였나요? 또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 가격을 상승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레거시 회복에 대한 호재, 또 이구 한신 이런 거보다는 오늘 새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랑 의약품에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품목 관세가 붙으면 더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라는 데 베팅을 하신다라는 거죠. 네. 일단 물론 이제 반도체나 의약품이든 왜 굳이 이 품목 관세를 좀 더 밀어서 할까에 대한 부분이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여파가 어제보다 생각보다 세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워낙 이제 큰 시장이고 향후에 이제 제조업 쪽에 관련된 무역 수지를 빠르게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의약품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이화진 과장님이었는데 조금 달리 입장이 바뀌셨어요.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오늘 한 주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